많이 오셨는데 이제 특별히 제가 한 분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선 박사님,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진선비, 그러니까 진선비를 다 갖춘 분이 이제 조진선.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이분은 워싱턴 DC에 나가시면 바로 그 화이트하우스가 있는데 거기 한 블락을 건너면은 아주 역사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에피스코팔 처치인데 The Church of the Epiphany 그게 14가하고 G 스트리트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뮤직 디렉터입니다. 그리고 올가니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파이프를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고색 청년한 교회인데 1884년에 그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깊은 교회인데 지금 그 교회 뮤직 디렉터가 계신데 이분이 올가니스트예요. 근데 이왕 제가 소개드리는 바에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흘러가도 괜찮겠죠. 이 교회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매주 화요일 정오 12시 10분쯤 음악회를 해요. 근데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거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옆에 그 퍼블릭 파킹이 있고 또 메트로가 바로 그 옆에 섭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 보시면 아마 여러분 비슷한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 은퇴를 하시고 이렇게 여생을 즐기시는 이런 분들이 특히 클래시컬 뮤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매주 화요일 12시에 프리 콘서트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인터넷에 쭉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다 맡아서 이렇게 은행하시는 분이 있고 우리 조 박사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특별히 이번 3월 11일 날 그 화요일 날 조진선 박사님이 올간 독주회를 거기서 합니다. 이거 놀랍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좀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약간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지금 많이 좀 이상한데 저는 일단 한국에서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후로 이제 피바디에서 석사과정 졸업하고 지금 박사과정 수료를 한 상태로 지금 또 존스 홉킨스랑 피바디 무대에서 출강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우선 귀한 자리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 이제 오늘 연주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저희 이제 성악에는 여기 뒤에 프레젠테이션에 살짝 오류가 있어서 제가 지금 말로써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악에는 박보영 성악가 분이시고요. 이분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동대학원 석사 졸업 그리고 피바디 컨서버토리 석사 졸업하셨고요. 지금 피바디에서 GPD 전문 연주자 과정 재학 중이십니다. 그리고 피아노에는 이제 이상재 피아니스트님이시고요. 이분 덕원예술고등학교 실기 수석비 전체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최우등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피바디 컨서버토리에서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십니다. 네, 제가 조금 더 크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비올라에는 이관지라는 비올리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단국대학교 졸업하셨고 피바디 석사 졸업하셨고 그리고 현재 UT 어스틴에서 박사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첼로에는 미셸 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셔널 노멀 타이완 유니버시티 졸업하시고 지금 UT 어스틴에서 석사 졸업하시고 현재 같은 동대학원에서 박사 수료를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이상으로 이제 저희 연주자분들 소개 마쳤고요.
또 이제 제가 작곡한 워싱턴 아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은 지역적 정서와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해지며 한국인의 삶과 애환을 노래해 왔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아리랑 또한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살아가는 저희 이민자들의 정서를 담은 곡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며 느끼는 감정은 늘 복합적입니다. 어느덧 이곳에서의 생활이 저는 이제 6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래서 매일 주어진 기회에 감사하며 앞으로 매일 같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또 여전히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황보한 박사님께서 보내주신 워싱턴 아리랑의 가사를 읽으면서 이런 감정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고국을 떠나온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감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사에서 고향을 그리는 애틋한 마음과 함께 새로운 땅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정착해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강인함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곡의 장조와 단조가 교차하는 구도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데요. 미국에서 누리는 자유와 활기찬 기운은 밝은 장조로, 그리고 또 고국을 향한 애틋한 그리움은 단조로 그려지며 두 정서가 자연스럽게 엮여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합니다. 이 곡의 소프라노 선율은 한국적인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한국 민요 선법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한국 민요가 특히 도레 미솔 라로 이루어진 오음 음계를 사용하듯이 워싱턴 아리랑 역시 이러한 선율적 특징을 유지하면서 멜로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반면에 이를 받쳐주는 현악기 파트는 서양 음악의 전통적인 7음 음계를 활용하고 있으며 피아노 파트는 반음계적인 선율과 클러스터 기법 등 실험적인 화성을 접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통과 현대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사운드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통해서 저희 고국을 떠나서 새로운 터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음악을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이 곡을 썼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아리랑이 그리움과 희망 그리고 또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다리가 되어서 듣는 분들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그 선배님인데 저희 가서 앉으시죠. 자, 앞으로 이거를 연주하기 전에 우리 황 박사님이 그 작사에 대해서는 간단한 내용을 좀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감사합니다. 제가 워싱턴 아리랑 작사하게 된 것은 지난해 봄에 김명기 회장님이 워싱턴 아리랑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사를 하려니 워싱턴의 역사와 우리 한인들의 역사를 여기에 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워싱턴에 오래 사셨던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워싱턴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원전 8,000년 전부터 17세기까지 미국의 원주민들이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파토막 인디안도 있고 아나스코시아 인디안이 이 사람들이 주로 워싱턴 근방에서 살았던 분입니다. 실제로는 1790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아나코시아 강과 포토막 강 사이에 있는 평지에 수도를 두기로 정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의 수도이니까 백악관 그리고 코그레스 미국의 국회 그리고
대부분 그 산하기관이 많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1882년에 미국과 수교했는데 1887년에 구 대한제국 공사관이 설립되어서 한국인이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에 현재 대한민국 대사관이 워싱턴에 생기고 그 이후로 한국인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1970년부터 이민 온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현재 워싱턴 근교에 메릴랜드 버지니아에 사는 한국인의 수가 2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3의 한국인이 많은 도시입니다. LA가 첫째고 뉴욕, 다음으로 워싱턴 DC 근방에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이 역사를 이 속에 담아보자고 제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포토맥 폭포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감돌하더니 워싱턴이로다. 오만리 다양에 너희 왔던 곳 알링턴 고개를 넘어 포토모 강을 건너니 만민의 평등과 민주를 지킨 링컨 대통령 기념관이 있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알링턴 다리를 건너 워싱턴 몰에 들어서니 한국전쟁 참전용사 공원에 36,000 순직 용사의 기념비가 있네. 워싱턴 기념탑에 올라 사방을 돌아보니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이 보이네. 미국의 자유와 민주를 지키는 보루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캐피털 언덕 위에 미국 국회의사당과 대법원이 있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리라.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지역에 코리안 타운을 이루고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리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감사합니다.
문화연구회가 아주 큰 잔치를 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그 창립 기념일이 곧 다가옵니다. 3월인데 우리가 저기 3월 달에 뭔가 점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이 그때가 봄방학 때라서 문을 열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 달을 땡겨서 오늘 우선 점심 할 수 있는 그런 날짜를 갖다 맞추느라고 조금 땡겼습니다. 그렇지만 3월은 3월대로 또 우리가 다른 걸 준비하겠습니다. 그때는 예. 이게 더 잘 들리네요. 들어오세요. 그러시고 이거 제가 이거 협대도 해드릴게요. 예. 잠깐. 이걸 뒤에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협대도. 예, 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요걸 여기다 꼽으면 되겠구만. 들고 하시는 게 더 소리가 잘 들려요. 그러죠. 예. 잘 들립니까 뒤에까지? 예.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시설이 다 이렇게 뭐 잘 되지 않아가지고 이만하면 뭐 다 서로가 얘기 들을 수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저기 잘 들렸는데. 불이 꺼졌어. 아니 켜졌어요. 잘 됐는데. 꺼졌네. 이거 안 되지? 갔네. 배터리 가는 모양이죠. 괜찮습니다. 없이 하죠. 있는데. 다시 이걸로 하시죠. 이걸 하죠.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죠. 이거 기술이 부족하고 제가 또 이 장비가 부족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 뒤에까지 들립니까? 안 들리죠? 이것도 고장이 났는데. 죄송합니다. 되다 안 되다 하네요. 위치에 따라. 아니야 이게 사람 봐가면서 이게. 위치에 따라서 그게 저쪽이 나. 이걸로 말씀하세요. 이게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최기용 박사님이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화공학자신데 우리 다 아시지만 최기용 박사님이 글도 잘 써가지고 요즘 문인회에서 또 난립니다. 상도 타고 어떻게 재능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그래서 약사하시는 분들은 시를 잘 쓰고 소설도 잘 쓰고 그런데 화공학회에서 화공학 교수님이 또 그렇게 글을 쓴다고 해가지고 아주 인류 문장가가 돼서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재능이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미있는 시간은 다 지났어요. 일부가 정말 의미 있고 정말 우리가 정말 드문 기회에 그것도 프리미어 퍼포먼스 그러니까 이게 초연입니다. 워싱턴 아리랑을 걸 첫 선보인 그런 아주 역사적인 오늘 역사적인 모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모임에 참석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역사적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재미없는 시간을 조금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3부에 가서는 우리 도덕경 모임이 이름이 도덕경 모임이 지금 동양정신문화연구회가 이름이 너무 긴데 원래 우리가 시작한 게 도덕경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흔히 도덕경 모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덕경이 무슨 책이냐, 왜 그렇게 도덕경을 앞세워 놓냐, 이제 그런 말씀은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또 제가 앞으로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뒤로 미루고, 자, 우리 모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모임의 그 모토랄까, 또 표랄까,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게 뭐냐? 우리는 십계명이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 우리 모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머리를 비우는 겁니다. 머리는 비우고 배는 채우고, 배는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뼈를 튼튼히 하고, 이 세 가지가 우리 모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목적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는 뼈를 튼튼히 하는 겁니다. 뼈를 튼튼히 해야 돼요.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뼈가 튼튼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배는 채우고 머리는 비우고 뼈는 튼튼하게 하고, 이거 세 가지를 충분히 해야 우리가 100살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비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머리를 어떻게 비우는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그 머리를 비운다는 생각이 머리 청소를 어떻게 머리에 들어가서 청소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이랄까 관념이랄까 그런 것을 씻어버리고 머리를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머리를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의 가장 중요한 머리 비우고 배 채우고 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점심을 하는데, 배를 채운다고 그렇게 값비싸고 호화로운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아주 우리가 값도 저렴하면서도 영양가가 있고 배를 채울 수 있는 도덕경이 상당히 검소한 겁니다. 그렇게 사치스러운 걸 찾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우리 생활의 그런 아주 우리가 좀 겸허한 모습으로 누구든지 그렇게 사치를 또 화사한 음식을 찾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 이게 배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끝난 다음에 조금 이렇게 걸어가시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여기 좀 가면은 그 캐피테리아가 있는데 우리 거기 가서 점심을 하는데, 비가 곧 온다 그러니까 제가 일찍 끝내고 우리가 그 먹는 게 더 중요하니까 한 지금 몇 시입니까? 아마 11시쯤 되면 11시 한 10분, 20분 그때 좀 일찍 끝내고 그러다 이제 옮기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제가 시계를 좀 가지고 있어요. 정신이 없어서.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일 줄 몰라요. 그래서 이거 시계를 보고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24장이 그렇게 새로운 장이 아닙니다. 보시면 이 도덕경이 전체가 여러분 잘 아시는 한문으로 글자가 5,000자 내외, 아주 짧습니다. 그 장수를 따지면 81장인데 그 한 장이 그저 한두 구절 이렇게 짧아요. 그래서 읽기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휴스턴 스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 종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도덕경을 읽는 데는 2시간이면 충분하지만 2시간에 읽을 수도 있고 20년에 걸쳐서 읽을 수도 있다. 그런 책입니다. 요즘 그러잖아요. 책을 많이 읽어라 그러는데 책을 많이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꼭
꼭 필요한 책을 깊이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 미국에 유학을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대학원에서 세미나를 하다 보면은 그 위클리 리딩이 참 많아요. 책이 몇백 페이지가 또 나오고 이걸 누가 다 읽고 이거 어떻게 제가 감당을 하기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영어도 부족한데 여기 와서 그 세미나 하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책을 다 읽고 가야 되는가. 처음에는 이거 포기하고 집에 가는 게 안 낫겠나. 이 고생을 하고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와서 이런 짓을 하는. 그런 조금 이 좌절감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뭐 다른 초이스가 없잖아요.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그때 단 한 가지 있는 건 장학금밖에 없거든요. 그걸 놓치면 큰일이라고 그거 죽어요. 그래서 야 이건 뭐 죽기 사이드로 우리 말로 뭐 죽기 아니면 꼭 꼬부라치기는 그래 이제 했는 건데 그러면서 느낀 것이 이게 이렇게 책을 읽는다는 게 쉽지가 않고 어려워요. 또 책들이 뭐 소설책도 아니고 다들 철학책이 어려운 글자 하나하나가 때로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단어들도 뭐 수없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다 기억도 못할 건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너무 현대 사회가 양을 많이 중요시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많은 책을 읽어야 하니까 스피드 리딩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그런 방법이 있어요. 빨리 책을 읽는 방법을. 그렇게 읽어서 뭐래? 그래 많이 읽었다고 뭐 특별히 스마트해지는 것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차라리 중요한 책을 음미를 하면서 천천히 깊이 읽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미국 문화가 자꾸 스피드를 강요하고 양을 많이 강요하는 것은 그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노자가 5천 단어를 가지고 세상을 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적게 읽지만은 깊이 읽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이 도덕경이 아주 구체적인 예입니다. 5천자를 가지고 세상의 깊은 진리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자가 말한 진리가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상식 혹은 상식을 뒤엎는 때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오늘 우선 도덕경이라는 책의 배경이 중국에서 2600년 전에 나온 책인데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노자가 썼다고 추정을 하는 것밖에는 모르죠. 그런데 이 노자의 특징은 이 세상을 이렇게 거꾸로 봅니다. 삐딱하게 보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게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삐딱하게 봐요. 이게 뒤집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을 다 바로 볼 게 아니라 좀 뒤집어서 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국 문화가 이 유교적인 아주 그 양의 문화가 있고 도교적인 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되면서 중국의 예술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뭐 모든 면이 다 그렇게 흘러나왔고 한국에도 도교라는 게 무슨 절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도교의 철학이나 사상이 우리 역사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제 유교 문화 가운데서도
다들 암암리의 뒤에 가서는 도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도덕경을 유학자들이 그거 읽지 말아라 하지만 다 읽어요. 그런 것이 이제 이 도덕경의 특색입니다. 그렇게 뒤에서 어두운 곳에서 역할을 합니다. 암암리에 밝은 곳에서 뚜렷하게 공식적으로 내세워 유교 문화는 그렇죠. 조선조 500년 유교 문화는 굉장히 그 유교가 아주 밝은 아주 적극적인 자기들이 그 세워야 할 덕목을 갖다 뚜렷하게 말하는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도교는 뒤에서 암암리에 유교가 가지지 못하는 지혜를 꼬집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좀 뒤집어 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오늘 24장도 좀 그런 장입니다. 자, 첫째 우리가 보면은 이 기자 분립, 이 기자가 일어선다는 뜻인데 특히 일어설 때 사람이 발끝으로 발돋움을 해서 이렇게 서는 것, 이것이 기자입니다. 발 뒤꿈치로가 아니라 이거 뭡니까? 앞꿈치가 이렇게. 근데 이렇게 설 때 앞꿈치로 서려고 하면은 서지 못한다. 그게 좀 희한한 말이죠. 우리가 설 때 아주 그 발돋움을 하잖아요. 좀 자기가 높이 올려 자기를 보여주고 또 이렇게 좀 자기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여자들이 하이힐 신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좀 더 높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지위에서 세상을 보기 위해서 하이힐을 그래서 자기가 더 이쁘지게 뭐 더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하간 그렇게 하면 할수록이 일어서지를 못한다. 일어서려고 깨금빨 이렇게 발돋움을 하는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일어서면 일어서지를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걸음을 걸어갈 때 이 과도 불행, 이 행자는 나간다는 뜻인데 우리가 다리를 많이 크게 벌리고 막 가려고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나가지를 못한다. 또는 다른 해석에서는 보면 이 두 다리를 양쪽에 다 걸쳐놓고 나가려면 못 나간다. 이 양쪽에 다리는 한쪽만 우선 내걷고 또 한쪽은 뒤에 가고 한쪽은 앞에 가고 이렇게 가야지 제대로 가는 건데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두 발이 다 같이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어떤 사회나 그 어떤 국가 혹은 개인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히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이 바로 그겁니다. 수직적으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고 때로는 인위적으로 올라가려고 또 때로는 빨리 가려고 두 발을 다 같이 내놓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삶의 경쟁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렇게 앞에 가야 된다. 내가 먼저 높이 올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장을 아주 간단하니까 잠깐 읽고 제가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왕 말 나온 김에 그렇게 하죠. 저기 이제 그 맹자라는 공자 맹자라는 책 속에 보면은 맹자가 또 비유를 하는데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 여기에 딱 들어맞는 이야기인데 그 옛날
송나라 때 그 중국에 있어요. 송나라 때 어떤 농부가 이렇게 심어놓고 이제 거기에다 곡식을 심었어요. 심어가지고 이제 이걸 자라게 하는데 아침마다 나가서 보니까 아이고 아직도 안 자랐네. 이 성이 성급한 거예요. 또 나가 보니까 아이고 아직도 안 자랐네. 그 조금씩 그게 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뭐 1mm가 자랄지 뭐 0.1mm가 자랄지. 그러니까 한 일주일 내내 나가서 새벽에 가서 봐도 이게 자라지 않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성격이 급한 나 같은 사람이 이걸 보고 있으려니까 영 이제 못 쓰겠다.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좀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이걸 좀 빨리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새벽에 일찍 이 농부가 나가서 이 포기를 조금씩 끌어 올렸어요. 이렇게 끌어 올리니까 야 이만큼 올라왔구나. 이만큼 올라왔구나. 야 그래서 그래서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 먹으러 집에 와서 이제 자기 아들한테 아주 자랑스럽게 나가봐. 지금 이래 우리가 뿌린 이 곡식이 이제 자라는데 그동안 안 자라다가 내가 오늘 아침에 가서 조금씩 했더니 많이 자라더라. 그래서 이제 아침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덜에 나가보니까 다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맹자에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인위적으로 억지로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서 자연의 질서를 벗어나서 artificially 우리가 그걸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억지의 방법을 쓰면은 그게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다 아시겠지만 그 사자성어 가운데 그 화사란 말은 그림이란 말이죠. 그림을 그리는데 뱀을 이제 그려요. 근데 그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그런 일화가 있는데 뱀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이제 경연대회를 했어요. 다 와서 이제 그 유명한 화가들이 와가지고 뱀을 그리는 거예요. 뱀을 누가 가장 잘 그리는지 이제 잘 그리는 사람이 대상을 받아요. 그게 다 이 화가들이 그림을 뭐 열심히 뱀을 아름답게 그 요즘 올해가 뱀띠 아닙니까? 푸른 뱀, 뭐 이런 뱀을 잘 그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보니까 자기가 멋진 뱀을 하나 그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그 뱀도 못 그리고 낑낑거리고 있거든요. 자기는 이미 시간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푸른 뱀을 하나 그렸는데 나는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이 뱀의 그림을 좀 더 독특하게 더 뛰어나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저보고 조심하라는 그런 그림을 내가 그려야겠다. 그래서 그 뱀 옆에다가 그 발을 그렸어요. 뱀의 발을 하나씩 다 그리고 나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그래서 그걸 사족 여러분 들어보셨죠? 뱀 사자에다가 그 발족자 이 뱀의 발이 없어요. 없는데 자기는 기발하게 남보다 더 뛰어나게 상을 받겠다. 이런 집념에서 그만 발을 그린 거예요. 그게 망친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자기가 성취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족을 붙입니다.
그것이 원래의 목적을 다 망쳐버려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나 또 우리 자신의 생활 속에서나 국가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급하게 모든 걸 이룩하기 위해서 자기 흐름을 빗나가서 원래 가지고 있는 모습대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해서 뛰어나가서 뭔가 우수하게 특별하게 하려고 하면은 원래 목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이 지난 40~50년간 정말 세계 역사에서 보기 드문 눈부신 발전을 거듭 해왔습니다. 빨리 우리 문화가 빨리 문화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해가지고 모든 것을 선진국에서 뒤떨어지지 않게 그냥 선진국을 오히려 능가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밀어붙였는데, 지금 한국이 어떻게 갈까? 정말 우리가 앞을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러한 우리 한국적인 이 정서가 이제까지 이렇게 빨리 그냥 모든 걸 다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성과 위주로 해왔는데, 이것이 어느 한계에 머물렀지 않은가. 지금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정신을 좀 가다듬고 이제는 차분하게 역사나 자연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재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너무 우리 한국 사회가 경쟁 위주의 사회, 나 하나가 이익을 가지고 상대방은 무시해도 좋다. 이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런 여유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기면 되는 거니까. 이러한 자기 성공 위주의 생각이 한국 사회를 지배적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여러 가지 혼란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참 이걸 참 깊이 반성해야 돼요. 자기 분야에서 특출하게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발한 노력을 다 하고, 한국 사람들이 뭐 K-팝이니 뭐니 해서 별의별 걸 다 만들어내서 세계 이몽을 집중시켰지만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본을 잃어버리면 이것이 오래 갈 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간이 항상 발돋움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발돋움 해가지고 그 순간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잖아요. 뒤꿈치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요즘은 뒤꿈치로 걸으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뒤꿈치에 힘을 주고 일어서야지 우리가 제대로 일어섭니다. 앞꿈치에 힘을 주고 일어서다가 넘어져요. 그러니까 뒤꿈치에 힘을 준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조금 낮게 해요. 우리가 높은 데서 자꾸 높은 데로 가지 말고, 올라가 독수리 같이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조금 내려와서 좀 더 안정된 방법으로 살려면 뒤꿈치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방법.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너무 특별하게 자기 분야에서 뛰어나려고 애를 쓰지 말고 기본을 착실하게 잘 익히면서 좀 더 그게 하나하나 슬로우하게, 그러면서 기본적인 방법으로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그 배움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공자가 학이 시섭지 불역열호화란 말인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마다 조금씩 우리가 나아가는 것. 거기에 기쁨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남보다 느리라고 실망할 게 아니라 내가 느리지만 그렇지만 나는 안전하게 내가 가고 있는 방법과 내 방향에 만족한다는 것. 그 영어에서 좋은 말이 있습니다. self-contentment. 자기 자신에게 만족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에게 불만족하고 살아요. The winter of our discontentment. 그런 소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discontent. 그런데 self-contentment. 내가 내 자신에게 만족한다는 것. 거기에서 감사가 생겨요. 자기가 자기에게 불만족할 때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거든요. 내가 내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형편에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모르지만 내 자신이 볼 때는 그게 만족이 있어요. 그게 즐거움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발돋움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이런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간단한 말이지만 이 노자의 이런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 진전하고 뭐 전진하고 좋죠. 그러나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를 하여금 못 나가게 막아버려요. 행이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물론 어릴 때 우리가 많이 들어온 이야기 표가 있습니다. Boys be ambitious, girls be ambitious. 항상 ambitious. 자꾸 올라가고 자꾸 앞으로 가고 이 말이 사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클락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일본의 이 삿포로에 있는 농업학교에 교장으로 와서 선교사 비슷하게 기독교를 하다가 쫓겨난 사람인데 이 윌리엄 클락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 사람의 제자가 우찌무라 간조, 우리나라의 함석헌, 유영모 이런 사람들인데 근데 그러니까 이 우찌무라 간조가 바로 그 기독교 정신에 자기가 그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이 윌리엄 클락이라는 선교사의 영향인데 이분이 이제 쫓겨나면서 한 말이 학생들에게 Boys be ambitious. 좋은 말입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ambition만 가지고 자꾸 우리를 푸시하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 ambition을 적게 하고 내가 가진 것 내 자신에게 내가 만족하는 지혜를 이것이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게 우리가 다 똑같지 않아요. 세상이.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탤런트가 많고 또 어떤 사람은 탤런트가 좀 적고 어떤 사람은 좀 키도 크고 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고 사람마다 우리가 그 조물주가 창조할 때 다 똑같이 창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때로는 적지만 그 적음 속에 만족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이다. 이것이 새로운 지혜인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무조건 올라가. 무조건 앞으로 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벗어날 때가 됐다. 이 노자가 참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한번 뒤집어 봐가지고 너무 그렇게 앰비션만 가지고 살 게 아니라 때로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할 줄 셀프 컨텐트먼트. 결국은 내가 내 자신에 만족해야 돼요. 우리가 다 똑같이 그렇게 더 세계 유명한 사람 다 되지는 못하잖아요. 결국 내가 내 자신에게 가장 만족할 때 행복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말에 좋은 말이 있습니다. 다 지 잘난 맛에 산다. 그렇습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볼 땐 내가 잘났거든요. 그게 자기 만족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혜거든요.
우리가 이걸 버리게 되고 자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하하거나 저주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지혜가 더 중요해요. 남의 아들은 저렇게 출세를 했는데 남의 딸은 저렇게 했는데 자꾸 그렇게 비교해가지고 나는 뭔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 속에서 contentment 만족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발 뒤꿈치로 우리가 일어서는 길입니다. 우리가 앞꿈치로 일어서지 말고 뒤꿈치로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갈 때도 급하게 양다리를 다 꽂혀 나갈 수 없잖아요. 때로는 발 하나쯤은 뒤에 물러서야 됩니다. 양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우리 자연의 흐름 또 자연의 움직임 속에 숨어 있는 이 지혜를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은 우리가 이미 다 지난번에도 했던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자견자 불명 여기에 자견 이 견자가 그 한문에 참 이 견자가 두 가지로 쓰이는 동사로 쓰이는데 하나는 자동사로 쓰이고 또 한 번 또 어떤 때는 이게 타동사로 쓰이는데 대개 경우에 이 볼 시자는 타동사로 많이 쓰이지만 견자가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항상 내가 본다 자견 근데 그게 아니고 나를 보여준다 그게 자견이에요. 자동사로 자기 자신을 쇼업 해주는 것, 자기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자견입니다. 이 한문이라는 게 참 묘한 글자라서 영어나 이렇게 아주 그렇게 그라마가 복잡하지 않아요. 토시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인지 역적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데 자꾸 읽다 보면 그 뜻이 통해요. 그런데 자견자. 자기를 스스로 보여주는 자, 자견자, 불명. 이것도 아주 역설적이에요. 자기를 보여주는 줄수록이 자기가 밝게 보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숨겨야지만 볼 수가 있어요. 눈이 밝아져요. 역설이죠. 연주자들이 아까도 봤지만 이게 밤에 뭐 이런 그 오케스트라 홀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다 불을 끄잖아요. 스팟라이트가 자기한테만 오잖아요. 그러니까 연주하는 사람들은 그 청중을 볼 수가 없어요. 청중은 다 자기를 보지만. 근데 자기를 이렇게 보여줄 때 모든 스팟라이트 자기한테 비추게 되면은 자기가 눈이 멀어져요. 장님이 돼요.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자기에게 빛을 비춰가지고 자기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눈이 멀어져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자기가 눈이 멀어집니다. 이 밝힘, 명자가 밝을 명자, 이것도 하나의 지혜거든요.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면 자기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사라지고 말아요. 어둡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자시자 불창 이 시자가 옳을 시자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자꾸 주장하게 되면은 자기 옳은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역설적이죠. 내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면은 그 불창, 창자는 뭐 창창하다. 그래서 아주 빛나게 보이는 게 창인데 불창, 그게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시비를 걸을 때 내가 옳은 것을 계속 주장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창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불자 무공. 이게 벌자가 사실은 뭐 침략한다, 뭐 이렇게 그런 뜻도 되고 또 자랑한다는 그런 뜻도 돼요. 그래서 자불자는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은 공이
없어진다. 자기 공을 드러내려고 자꾸 자랑하면 그 공이 없어져요. 이 역설입니다. 이게 노자가 참 기막히잖아요. 이 유교 사상은 저는 이제 유교를 많이 했지만 굉장히 빨리 과거에 시험 쳐가지고 젊은 나이에 합격하고 뭐 이제 각 급제를 해가지고 관료에 올라가고 자기를 창창하게 드러내고 이것이 이제 유교적인 덕목이고 유교적인 삶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도교가 빼딱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자기를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자기 공적이 다 어두워진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불긍자, 자긍자. 이 긍자란 말도 긍지를 가진다든지 자랑한다든지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오래 가지를 못한다. 부장.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 장의 주요 내용이고 그 다음 문구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냥 읽으면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기재도야 하고 이제 여식, 최행. 우리가 이렇게 이게 바로 도인데 이 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 도를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은 그것은 마치 밥찌꺼기 같이 또는 무슨 군 도자기 같이 이렇게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 그 유도자 불처 이런 곳에서는 도가 머물지 않는다. 도라고 하는 것을 노자는 이렇게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때 그 속에 도가 있는 것이지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무엇을 창조하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속에는 도가 사라진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self-contentment,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만족해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모습을 귀하게 여기는 여기에 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도고 이 도를 따라가는 것이 도덕경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우리가 25장에는 조금 더 심각한 얘기합니다. 이 도덕경이 가지고 있는 창조랄까 세상의 모든 만물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에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